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죠? 네, 오늘 지금 날씨가 바깥에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한국은행까지 발걸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위에 나오겠죠? 그 시스템적 중요은행의 규제 현황과 과제입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심모원 과장이고요. 혹시 여기 뭐 경제학과나 경영학과이신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제가 그 수업 난이도 같은 걸 봐야 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시스템적 중요은행이 뭔지 알고 있다. 뭐 시스테믹 리스크가 뭔지 안다. 좀 있으시네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몰랐었는데. 네.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좀 궁금하거나 이렇게 좀 이상한 게 있지 않나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시스템적 중요은행 이런 거 좀 뭔지 궁금하겠죠? 그리고 거시 건전성 분석국 이게 제가 있는 부서인데 이게 뭐지? 거시 건전성 이런 단어도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이름 시몬 이름도 좀 생소한 사람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금융규제팀이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그 금융기관들을 규제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네, 감독원이죠. 그런데 왜 한국은행에 금융규제팀이 있을까? 좀 신기하지 않나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거는 예전에 2009년도에 파이낸셜 뉴스에 나온 건데요. 한국이 바젤위원회에 가입해서 그 은행 감독 규정 제정할 때 한국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은 뭐 호주, 브라질을 비롯해서 7개국이 함께 바젤위원회, BCBS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보면 바젤위원회 혹시 뭐 이렇게 신문에서 보셨을 텐데 이 BCBS가 뭐 하는 데냐면 그 BIS 자기자본 비율 들어봤죠? 네, 은행들이 뭐 BIS 자기자본 비율을 뭐 8%를 유지해야 된다, 뭐 BIS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 BIS 자기자본 비율 등 이런 거를 제정하는 국제기구예요. BIS의 산하기구인데 이 BCBS에서는 2010년도에 그 바젤 3 이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바젤 3를 마련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 한국은행이 한국을 대표해서 금감원과 함께 지금 BCBS에 가입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바젤 규정이 나왔으니까 잠깐 바젤을 볼게요. 어차피 은행 규제는 다 바젤로부터 출발하는데요. 이 바젤 1, 바젤 2, 바젤 3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아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이 규정이 이름이 왜 바젤 1, 2, 3인지 아세요? 뭐 일부 아실 텐데 여기가 이 BIS 건물이거든요. 이게 어디 있냐면 스위스 바젤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BCBS에서 바젤 1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바젤 규정을. 원래 이름은 뭐 은행의 뭐 규제에 관한 뭐 이런 규정이겠죠. 그런데 그거를 이름이 기니까 바젤로 불렀어요. 그래서 바젤 규정으로 불렀는데 나중에 바젤 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젤을 개정을 하려다 보니까 예전 건 바젤 1, 그리고 바젤 2, 그리고 금융 위기를 계기로 해서 또 개정을 하자. 그래서 나온 게 바젤 3예요. 아시겠죠?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거고. 저기 바젤 1은 1988년도 저희 우리나라 올림픽이 열렸을 때죠. 그때 만들어졌어요. 왜 만들었냐면 각 나라마다 규정이 은행을 규제하는 게 다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는 자기 자본 비율을 뭐 높게 10% 이렇게 규제를 하는데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그런 규제가 없는 나라에서는 막 이렇게 외형을 더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 비율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따라서 그 국가 간의 그런 일관성을 유지하고 형평성,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바젤 1을 만들었어요. 실제로는 그 당시에 일본 은행들이 워낙 잘 나갔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견제하려는 게 사실 있었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 바젤 2가 만들어졌죠. 이때는 뭐였냐면 그 획일적인 위험 가중치 적용에 따른 문제. 이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 대출을 할 때 신용도가 낮은 사람한테랑 높은 사람한테 대출할 때 똑같이 100으로 이렇게 개정을 이렇게 정하는 거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냐면 신용도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신용도를 감안해서 하자. 그게 바젤 2의 기본 골자고요. 바젤 3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기존의 바젤 2 가지고도 위기를 막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나온 게 바젤 3예요. 네. 그런데 아까 우리나라가 BCBS에 가입한 게 언제라 그랬죠? 2009년.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바젤 3 때부터 논의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은 선진국들이 정해놓은 규정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그걸 따라갔었다면 이제 바젤 3부터는 우리나라도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우리나라 은행 산업을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위상이 달라진 거죠, 우리나라가. 그리고 그런 일에 한국은행이 하고 있고, 저도 그 BCBS의 그 자본 실무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담당자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 혹시 여기 뭐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나중에 참여하고 싶고 이런 친구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국제회의나 뭐 그런 데 관심 있다. 이렇게, 그래, 손을 들려던 사람이 몇 분 계시는데, 보통, 이렇게 이럴 때는 본인 한 10에서 20%만 손을 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한 10배를 곱해보면 한 몇십 명 되신다고 보이는데, 제가 이제 국제회의를 가다 보니까, 이제 뭐 대학생들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되게 보람차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하는데 내가 손을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한국을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부담도 되지만 되게 뿌듯하고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국은행에 오셔가지고 그런데 나가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국제회의를 다니면서 또 느낀 게 되게 부족하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뭘 느꼈을까요? 일단 영어로 하잖아요. 영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래서 갔다 오면 보통 제 주변에 저희 팀원들이 다 국제회의를 참석하는데 갔다 오면 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다시 갔다 오면 또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되고, 아무튼 영어는 어렸을 때 한 게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게 컨텐츠예요, 사실. 말이야 대충 하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니까. 하지만 내용을 잘 모르면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 자본을 20년 동안 계속 똑같은 일만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몇 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선진국들이 조금 아무래도 이게 앞서 나가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느낀 거는 국제회의는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TV 뉴스에 좀 보셨죠. 그러면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아까도 손 들라 그래도 이렇게 안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못하게 되고, 물론 영어를 못해서 못하는 것도 있는데 좀 그런 게 있어서, 아무튼 좀 국제기구나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토론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걸 많이 접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배울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들을 보면은 그 시스템적 중요은행 SIB로 돼 있죠. Systemically Important Bank를 왜 규제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하는지, 그리고 G-SIB, 뭔지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G-SIB이나 D-SIB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하는지를 보고, 그럼 이런 규제를 도입해가지고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전에 시스템적 중요은행에 대해서 규제를 하잖아요. 근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은행에 대해서 왜 규제를 해야 될까? 우리는 당연하게 이렇게 은행을 규제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아주 자유시장주의자면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알아서 사적 자체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은행이 망하면 투자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고, 그런데 왜 규제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 경제 경영학과 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잠깐 그 이야기 먼저 하고 갈게요. 은행을 왜 규제해야 될까? 이런 거, 재정학이나 이렇게 미시 이런 거 배우면 좀 배우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은행에 대한 규제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은행은
은행에 대한 규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실제로 이 내용들은 이따가 그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규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것도 은행의 일부니까 은행에 대한 규제를 더 강력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그대로 적용될 거예요. 일단 은행에 대한 규제는 많이 들어봤죠. 시장 실패,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한다. 이런 거죠. 뭐 도덕적 해이니, 뭐 역선택, 독과점, 뭐 쏠림 현상 이런 거 뭐 혹은 외부 효과 다 들어보셨을 것 같고 이게 나중에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도 그대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은행에 대한 규제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제일 많이 들어본 게 뭐예요? BIS 자기자본 비율. 그런 거는 건전성 규제라 그래서 은행이 안 망하도록 어느 정도 자본을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유동성 규제. 너희가 안 망하려면 유동 자산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라. 그런 게 있겠고. 근데 그보다 전에 내가 돈이 많아요. 은행 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은행을 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규제가 되는 거고 은행업을 하는 동안에도 너는 함부로 망하면 안 돼. 왜 이런 시장 실패 이유도 있고 사회에 미치는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효과도 크기 때문에 파급 효과도 크기 때문에 너는 망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규제를 추가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업무 영역 규제 이런 것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은행이 뭐 금산 분리니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증권업을 못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요즘 자본시장법 뭐 개정 이런 것도 같은 내용들 일부 있는데 뭐 이거는 오늘은 그 수업이 아니니까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은행에 대한 규제 좀 제가 이제 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은행법 그리고 은행업 감독 규정 이런 거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어요. 뭐 은행업 감독 규정의 별표를 보면은 뭐 은행들은 BIS 자기자본 비율을 8%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자본은 뭐뭐뭐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때 자산은 뭐 어떻게 계산한다. 이게 다 나와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은행법 우리나라의 국내 그 감독 규정들이 그냥 만드는 거냐? 아니죠. 아까 봤던 바젤 1, 2, 3에서 국제적인 기준을 정하면 그거를 따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지금 또 참고인데요. 제가 이거를 목차를 따로 딸까 하다가 그 시스템적 중요은행 규제 필요성을 1번으로 넣고 나서 다시 바꾸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참고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뒤에 내용이 사실 약간 테크니컬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사전 지식을 좀 설명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넣었고요. 뭐 이거는 그 라이나트와 로고프 많이 들어보셨죠? This time is different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금융위기가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일어난다. 1980년도까지 40회 정도 일어났었는데 이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80년부터 한 30년 동안에는 무려 150회나 일어났다. 뭐 여기에는 우리나라에 뭐 IMF 위기도 있을 거고 뭐 신용 위기도 있을 거고 뭐 금융 위기 있을 거고 다 있을 거예요. 어때요? 최근에 금융 위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금융 위기가 일어나게 되면 GDP가 이렇게 감소하고 실업률이 상승하고 이렇게 하더라. 뭐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심각해 보이죠, 왠지. 그래서 금융 위기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마침 그리고 최근에 이 며칠 전에 혹시 뉴스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교재에 없을 거예요. 며칠 전에 그 라이너트 로고프가 쓴 이 책에 보면은 뭐 이렇게 분석을 한 게 있는데 그 뭐 정부의 부채가 재정 지출이 너무 많아지면 그게 경제 성장률을 저해하더라 뭐 이런 내용이 이 책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다른 대학 교수들이 그거 잘못됐다 반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또 이 두 교수가 아니다 뭐 틀리긴 했지만 그래도 맞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반박이 오가고 있는데 한번 뉴스라든지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때 왜 틀렸냐 하니까 뭐 엑셀에 뭐 잘못 기입돼 있더라. 뭐 그래서 값이 잘못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네, 책 광고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뭐 평점도 되게 높더라고요.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그 금융 위기가
지금 아까 봤을 자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과거의 위기들하고 근본 위기가 좀 다르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일단 과거에 비해서 범위가 넓어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범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받으니까 우리도 영향을 받았고, 뭐 유럽도 지금 휘청거리고, 다시 유럽이 또 그 재정 위기 때문에 휘청거리니까 또 저희도 영향받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위기 성격이 예전에는 명확했어요. 어떤 뭐 한국 IMF다. 그러면 뭐 우리 외채 문제가 발생했다 이랬는데 지금은 뭐가 원인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뭐 파생 상품의 문제라는 건 있긴 하는데 그게 어떻게 얽혀 있는지도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아주 복잡해졌다는 거가 있고 그리고 어떤 신용 위기, 크레딧이 나빠가지고 디폴트가 발생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유동성, 멀쩡한데 돈이 갑자기 유동성이 안 맞아가지고 즉 흑자도산 비슷한 그런 개념이죠. 그런 위기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시스템적 연계성이 없었는데 매우 커지더라. 이거는 조금 이따 볼게요. 시스템적 리스크가 뭔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시 건정성 정책, 즉 개별 금융기관 너희가 이렇게 안전하게 일일이 봤더니 모니터링 해가지고 멀쩡해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봤더니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거시 건정성 정책이 필요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시스템 연계성이 뭐고 그 거시 건정성 정책이 뭔지에 대해서 볼게요. 예전에는 리스크를 관리 어떻게 했어요? 은행 A1은행, 2은행, 3은행, 4은행 있으면 너의 유동성 비율을 어떻게 관리하고 자기 자본 비율을 어떻게 관리해서 이렇게 해라. 각각을 봤어요. 너희가 멀쩡하면 되지. 했는데 즉 개별 금융기관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이번 위기를 터지고 나서 보니까 이게 좀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 얘들은 얘랑 또 거래를 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고 또 이렇게 연결돼 있고 또 이렇게 연결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각자들이 조금씩만 문제 있어도 이게 막 파급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더라. 이게 시스템적 리스크를 지금 의미하는 건데 이렇더라. 따라서 지금 이런 개별 금융기관을 봐가지고는 이런 위기를 막을 수 없을지 모르겠다. 따라서 시스템 전체적인 리스크를 봐야 된다. 마이크로가 아니라 전체 매크로를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제일 커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얘가 더 시스템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이 친구는 기관 2는 세 군데랑 거래를 하잖아요. 얘가 무너지면 다 영향을 받죠. 근데 이 기관 1이 무너지면 두 군데만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데서도 약간 시스템적 리스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런 내용들은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할게요. 아까 그 위기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국지적이지 않고 전 세계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가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들 다 해봤자 뭐 관리를 잘했는데 서로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전 세계적으로 이 위기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게 글로벌 공조 체계예요. G20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G7, G8 들어보셨죠? 그런 7개, 8개 그런 선진국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정상회의를 하고 뭐 아까 같은 뭐 바젤 규정도 만들고 이랬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에 신흥국도 이제 위상에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다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겠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G20 우리나라 뭐 아까 말했던 뭐 중국, 인도 이렇게 브라질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게 발족이 됐고 이 정상들이 모여서 해결하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래 누가 할 거냐? FSB라는 걸 만들었어요. 기존에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 기구를 확대해가지고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도 뉴스에 가끔 보셨을 텐데 이거를 발족을 했어요.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니까 FSB는 또 이걸 받아가지고 기존에 있던 이런 아까 봤던 BCBS, 국제증권감독기구, 국제보험감독자협회 아니면 기타 국제기구에다가 너는 은행을 맡아서 그 보고서를 써가지고 방법을 찾아가지고 나한테 와라. 너는 증권 부분 해라. 너희는 뭐 보험 해라. 너희는 뭐 회계 기준 같은 거 위기 때 나타났던 회계 기준의 문제점 같은 걸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FSB가 이걸 받아서 다시 정상회의에 올리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봤듯이 BCBS는 저희가 아까 말했던 바젤 3 은행 규제를 만들고 있는 거고. 네, 지금까지 보시면 어때요? 그 위기가 터졌고 위기가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국제적 공조를 하게 되고 그 와중에 시스템적 리스크를 인식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런 은행 규제를 할 때 시스템적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거시 건전성 정책 같은 걸 개발을 하자. 그래서 그 일환으로 나온 게 여기 있는 그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규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할게요. 왜 규제를 하게 됐을까? 일단 물론 시스템적 중요은행이 뭘까 개념부터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으로 나중에 그걸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은 대형은행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겠죠. 대형은행은 아무래도 시스템적 중요도가 크겠죠. 이거는 미국에서 199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그 은행들이 합병하는 모습을 그려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끝에 있는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90년도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네 개의 은행들이 이렇게 쭉쭉쭉 합병하다가 이때 합병하고 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JP 모건 같은 경우는 제가 세보니까 11개가 이때 이렇게 합병하고 이렇게 합병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웰스 파고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다 더해보면 아까 더해보니까 뭐 37개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이게 엄청나지 않아요? 합병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게 그 당시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이 4개 은행이 망한다는 거는 그 90년대로 따지면 한 40개 은행이 동시에 망하는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쉽게 말해서 뭐 은행들이 지금 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뭐 4-5개 무너진다 그러면 완전히 경제가 마비되겠죠. 뭐 그런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은행들이 망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대마불사, Too Big to Fail 많이 들어보셨죠?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의장은 주요 금융기관들이 취약한 금융시장과 글로벌 경제 여건 속에서 몰락하는 것을 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외교관계위원회 연설에서 경제 회복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말했죠. 대은행을 망하게 할 수는 없다. 왜? 금융 시스템의 안전을 위해서. 대은행이 망하면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진다 이런 거죠. 그 메커니즘을 좀 볼게요. 여기 SIB는 이제 시스템적 중요한 은행인데 뭐 대형 은행이라 생각하고 대은행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고수익을 추구하게 되고 그 규모를 이용을 해서 약간 불공정 경쟁 같은 걸 할 여지가 있는데 그러다가 위기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망하게 하려고 보니까 지급 결제 시스템이 마비돼요. 이 은행이 망하면 그거랑 같이 거래를 했던 은행들 다 영향을 받죠. 그리고 이 은행이 망하게 되면 이제 신용 같은 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은행이 신용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리고 위기가 발생하니까 막 주가 같은 게 떨어지고 유가증권이라든지 유형자산 이런 가격들이 막 폭락을 하게 되고 금융위기에서 봤듯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여러 가지 서로 주고받으니까 시스템적 리스크를 유발하게 되고 그 결과 실물 경제 충격을 주게 되고 또 이 은행이 무너지네? 그러면 사람 놀래겠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뭐 저축은행 누가 망하면 다른 저축은행에 있는 예금주들도 돈을 다 꺼내잖아요. 그런데 막 이런 대형은행이 무너진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 은행에다 예금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엄청난 충격이 오게 되니까 정부에서는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어요. 망하게 하면 된다. 뭐 망하면 망하게 되는 거지 왜 못하는 거냐.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 정치인들은 할 수가 없죠, 그렇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지금 내 임기 중에 이게 무너지고 내 지역구에 있는 기관이 무너지고 하는 거 그런 것도 현실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망하게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런 저런 이유로 구제금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살리죠. 살리게 되면 나는 다시 안 망하는구나.
그래서 예전과 같은 똑같은 행태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제금융을 그래서 이제 하게 될 수밖에 없고 대마불사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그 2008년 9월 17일 그 리만 브라더스가 2008년 9월 15일이었나요? 그때 9월 14일이었나? 그때 망했었죠. 사실 리만 브라더스는 그 당시에 넘버 4였나 그랬었잖아요. 규모가요. 그런데 망하게 했었죠. 그랬잖아요. 리만이 망하고 나니까 더 놀란 거죠, 사실은. 망하게 하자. 망할 놈 망해야지. 근데 망하게 했더니, 이게 아니네. 그래서 3일 뒤에 나온 게 AIG. AIG가 규모가 엄청 크죠.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구제금융을 했어요. 그 뉴스를 한번 볼게요. 분위기를 바꿔놓은 건 무엇보다 미국 정부의 AIG에 대한 대규모 구제금융 발표였습니다.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 신청을 지켜보기만 했던 미국 정부가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뭔지 최준 뉴욕 더우니 미국 중앙은행 FRB가 AIG에 93조 원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FRB는 AIG의 지분 80%를 담보 성격으로 인수합니다. AIG는 경영진 조치와 함께 앞으로 2년 동안 자산 매각 등을 통해서 이 돈을 갚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AIG와 자회사들의 자산을 담보로 구제금융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외형상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투입되는 돈은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자금입니다. 납세자의 혈세를 쏟아부을 수 없다면서 불과 이틀 전 파산보고 신청을 하도록 방치했던 리먼 브라더스 때와는 정반대의 결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은 AIG의 규모와 보험사라는 특성 때문으로 월간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려 1조 달러가 넘는 자산과 130개국의 7,4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AIG의 파산은 세계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AIG가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하기는 했지만 보험사의 특성상 매각할 수 있는 우량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리먼 브라더스와 다른 운명을 맞게 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네. 방금 AIG의 자산 규모가 1조 달러라 그랬잖아요. 그럼 1조면은 뭐, 1000을 곱해보면은 천 몇백 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며칠 전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은행들의 자산을 다 합친 게 2,000조가 처음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AIG가 무너지면 1조 달러, 즉, 지금 환율이 얼마죠? 아무튼 1100조가 날아가는 거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망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AIG는 방금 봤죠? 은행이 아니에요. 보험사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이따가 이야기 나오겠지만 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으로서 규제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 경작을 하신 분들은 일부 직원이라 죄송합니다. 경작을 하신 이제 학생분들은 그래도 망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엔 답이 없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재밌는 그림이 있길래 좀 넣어봤는데 너무 커서 매니저하기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손실이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해도 망하게 할 수가 없고 그러는데 구제금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too big to fail이 아니고 too big to jail이다. 너무 커서 감옥에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도덕제의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돌고 too big to jail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비꼬긴 하는데 그래도 뭐 현실적으로는 뭐 이 대마불사를 그러니까 대형은행들을 망하게 하기 쉽지 않으니까 즉 대마불사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면 대형은행들이 망하게 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망하지 않게 한다. 오케이, 알겠다. 그러면 내버려 둘 거냐? 아니죠. 얘네들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이런 시장 실패가 발생하라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되는 거죠. 감독당국에서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그 규제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에 대해서 볼게요. 그 전에 그 용어 설명을 할게요. 여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CFI가 있는데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SIFI. 즉, 망했을 때 금융 시스템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금융기관들을 CFI라고 불러요.
그러면 금융기관엔 여러 가지가 있죠. 은행이 있겠죠, 일단. 그리고 보험회사가 있고 다른 금융기관들이 있겠죠. 그래서 은행들은 SIB, Systemically Important Bank, 쉽죠. SIB. 보험회사는 인슈런스니까 SII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앞으로 뉴스를 보거나 뭐 할 때 이것만 머릿속에 그려놓으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을 하면서도 이게 CFI, CIB, 뭐 이렇게 GCIB, DCIB 이런 걸 섞어서 할 텐데 이거 잘 보시고, 네. 그래서 그런데 보면 글로벌하게 시스템적 중요한 은행, 뭐 시티은행 이런 데가 있겠죠. 그리고 국내에서 세계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국내에서 중요한 은행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국민이나 우리은행 뭐 이런 은행들이 있겠죠. 그렇게 GCIB, DCIB 그리고 보험회사는 GSII, 아까 AIG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거겠죠. 그리고 전 세계적이지 않지만 그 나라에서는 좀 제법 시스템적 중요도가 있는 보험회사 이렇게 다른 금융기관도 이름을 붙여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할까요? 네. 첫 번째는 그런 은행들은 망하게 할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안전하게 너가 망하지 않도록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죠. 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너는 더 자본을 더 쌓으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망하지 않게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망할 때가 되면 충격을 다른 은행이라든지 금융 시스템에 충격을 최대한 덜 주는 상황에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뭐 재빠르게 망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감독을 계속 꾸준히 잘해야 되겠죠. 일반 은행들이나 일반 금융기관들도 규제를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은 좀 더 강력한 감독을 하는 거죠.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든지, 그리고 뭐 내부 통제를 더 신경 써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또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손실 흡수력 강화, 뭐 어려운 표현 같은데 자본을 많이 쌓아라. 평상시에 다른 은행들 8% 쌓을 때 넌 더 쌓아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정리 체계는 미리 망하기 전에 이렇게 대형은행 시티가 망할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정리 절차를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한다는 걸 미리 다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망할 때 그 원칙대로 망하게 하겠다. 이런 식의 큰 틀을 가지고 지금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해서 큰 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도식화해서 볼게요. 이 표가 사실 오늘 여러분들 강의의 가장 메인이기 때문에 이 표만 잘 이해하시면 오늘 수업을 다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일단 CFI를 규제를 하겠다. 그럼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누가 CFI냐? 과연 어떤 애들이 CFI냐? 어떤 애들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거냐? 중요한 은행이냐? 중요한 보험사냐? 그걸 식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규제할 거냐?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망하려고 할 때 피해를 덜 주면서 망하게 할 거냐? 다른 금융기관에. 그리고 원칙은 어떤 원칙으로 할 거냐? 뭐 이거를 뭐 식별한다든지 이럴 때 재량으로 감독당국이 알아서 하게 할 거냐? 아니면 아주 이렇게 룰을 다 정해가지고 딱딱딱하게 할 거냐? 뭐 경작에 나오는 뭐 디스크레션, 준칙과 재량 뭐 이런 개념과 약간 비슷할 텐데 너무 이렇게 룰을 다 짜놓으면 나중에 융통성이 없을 거고, 그렇다고 너무 재량에 맡기면 안 되겠죠. 그런 게 있을 거고, 이행 보장.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죠. 글로벌 금융 바젤 3에서 규정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은행들을 이렇게 규제하자고 했어요. 근데 A, B, C, D 나라가 있는데 뭐 미국은 뭐 규제를 해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더 좋겠죠. 상대적으로. 왜냐면 나는 그런 규제가 없으니까 더 활동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그런 규제를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이행을 하자. 이행하는지를 지켜보자. 이런 거예요. 큰 구조가. 그래서 어떻게 식별할 거냐? BCBS에서 주로 주관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표기준법, 구간법. 뭐 어떤 A, B 지표, B 지표, C 지표 이렇게 지표를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하자는 거죠. 그래야 되겠죠. 막 그냥 너는 마음에 안 드니까 너 내일부터 시스템적 중요은행에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걸 다 미리 지표를 정해놓고 그 지표 값을 계산해서 점수를 구하자. 그리고 구간법. 시스템적 중요 은행들도 등급을 나누는 거죠. 아주 심각한 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애, 그리고 덜 시스템적 중요한 애, 이렇게 쭉쭉 나누는 거고. 그리고 규제 수단은 아까 말했던 감독 강화, FSB하고 BCBS가 하고 있고요. 정리 역량 개선. 쉽게 말해서 빨리 정리할 수 있게 하자. 이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쉽게 정리하면 되겠지 하겠지만 시티은행이 미국에 있죠. 우리나라에도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게 자회사죠. 망하면 미국만 정리해서 되겠어요? 다 연결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정리 체계를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쉽죠.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망할 때 잘 망하게 하자. 근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걸 위해서 뭐 위기 관리 그룹을 해서 정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약간 스킵할게요. 그리고 건정성 규제. 망하지 않게 하자. 평상시에. 자본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규제를 더 강화하자. 누구보다? 일반 은행들보다. 그리고 금융시장 인프라를 강화하자. 뭐 CCP 중앙청산소를 요즘에 뭐 뉴스 나올 텐데 뭐 이렇게 해서 인프라를 평상시에 하자. 이건 뭐 당연히 시스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걸 거고. 이행 원칙은 되게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제한된 재량. 뭐 재량도 아니고 뭐 너무 룰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한되게 하자. 좀 그렇게 되어 있고. 이행 보장.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하면 뭐 영국에 있는 SC은행, 우리나라에 있는 스탠다드 찰터드 알죠? 영국에 있죠, 본점이. 그러면 영국에 있는 SC가 그 시스터미컬리 중요한 은행이고 미국의 CT가 중요한 은행이다. 그리고 똑같이 규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이제 너희 나라 제대로 그 관리하고 규제하고 있느냐, 피어 리뷰, 동료들 서로 평가를 하는 거죠. 각국들이 서로 잘하고 있는지.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다음에 배울 게 G10하고 D10인데 결과적으로 G10에 대해서도 어떻게 식별할 거냐, G10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할 거냐, 그리고 어떤 뭐 재량이나 어떤 뭐 그런 게 있는지, 혹은 어떻게 피어 리뷰를 할 건지, 마찬가지로 D10에 대해서도 어떻게 식별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규제할 거냐, 뭐 이런 식의 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틀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볼게요. 일단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G10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아까 이렇게 딱 틀을 잡은 다음에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D10이라든지 뭐 보험회사라든지 이렇게 지금 응용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를 먼저 다 왁구를 짜놓고 적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G10하고 D10은 2016년 1월부터 지금 규제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2019년 1월에 전면 시행. 뭐 차이가 뭐예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때부터 시행을 하는데 점진적으로 해가지고 이때 가면 이제 완벽하게 모든 규제를 들어가겠다. 그러면 2016년 1월에 그 G10 명단을 잡으려면, 규제를 하려면 그 은행들이 그 전에 잡혀야 되겠죠. 왜? 이 은행들이 뭐 30개가 잡혔다. 그러면 얘네들한테 이때 가서 내일부터 자본 그럼 쌓을 수 있어요? 없죠. 자본을 그렇게 함부로 쉽게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적어도 1년 이전에 너는 이제부터 G10이니까 1년 뒤에부터는 자본을 몇 프로 쌓아야 된다. 그리고 정리 절차 같은 것도 다 미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G10 규제 체계는 2011년 11월, 재작년에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매년 G10,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시스템 중요 은행들을 리스트를 매년 뽑고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매년 뽑을까? 이때 가서 뽑으면 되지. 이때 적용할 은행들은 여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할까요? 뽑는 게 쉽지 않겠죠. 어떤 기준으로 뽑을 건지에 따라서 막 바뀌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엑셀에서 오류가 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뭐 예행 연습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방법론 같은 거를 계속 조금씩 보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D10 규제 체계는
이제 작년 말에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얘네들도 뭐 이런 비슷한 메커니즘을 따라서 2016년까지 시행되도록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물론 D10은 각 나라가 결정하겠죠. 자기 나라에서의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이니까요. 네. 어렵나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G10 규제를 볼게요. G10은 일단은 첫 번째 식별을 해야죠. 어느 은행이 G10 은행이냐.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은행이 어느 거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망했을 때 글로벌 금융 시장이 망하는 은행이 G10이겠죠. 근데 이때 좀 유의해야 될 게 부실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G10은 아니에요. 개념상 당연히 그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이 큰 은행들, 건실하더라도 그런 은행들을 G10으로 잡고 이들을 규제하는 거지 뭐 망할 은행들을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잡을 거냐, G10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도가 큰 걸 해야 되겠죠. 뭐 몇 가지 아까 지표를 가지고 할 건데 물론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만 뭐가 있을까요? 제일 쉬운 거. 앞에 학생. 네. 마이크를 드릴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은행이 그 시스템적 중요한 은행일까? 뭐, 네. 아는데 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말을 할게요. 일단 규모가 큰 은행들이겠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대형 은행들. 자산 규모가 큰다든지 막 이렇게 거대한 은행들. 작은 은행이 망해가지고 뭐 전 세계가 흔들리겠어요? 일단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그림을 봤었는데 상호 연계성. 다른 금융기관들하고 많이 맞물려 있는 은행이 망하면 영향이 많이 받겠죠. 그런데 나는 덩치는 큰데 나는 얘랑만 상대를 해. 내가 망하면 얘만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그리고 연계성. 그리고 대체 가능성. 뭐 금융기관 인프라 이렇게 되는데 대체 가능성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대체하지 못하는 거.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을 하면 그걸 인수 언더라이트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업무를 주로 한다든지 혹은 뒤에 나오겠지만 보호 예수 자산 뭐 이렇게 그 유가증권 같은 걸 보관해주는 업무를 하는 은행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런 은행들이 망했어요. 근데 그런 업무는 좀 특이하잖아요. 뭐 대출 같은 거 이 은행 망하면 저쪽 은행한테 대출 받으면 되죠. 그런데 이런 업무들은 인프라에 관련된 이런 업무들은 이 은행이 망하면 대체제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래서 이런 대체 가능성 이런 지표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복잡성. 뭔지 모르겠는데 이 은행을 보니까 너무 복잡해. 얘가 망했을 때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 아까 봤죠. 금융위기가 최근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어때요? 원인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얘가 어떻게 자산을 굴리는지 어떻게 하는지 자금을 조달하는지를 내가 잘 모르겠다. 감독 당국이. 그럼 아무튼 넌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넌 조심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영업 활동. 예를 들어서 막 정말 큰데 시티은행이 막 정말 AIG가 정말 큰데 미국 내에서만 거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망해도 미국만 흔들리겠죠. 전 세계가 물론 미국이 흔들리면 전 세계가 흔들리겠네요. 네. 그럼 예를 다시 들게요. 네. 한국에 정말 큰 은행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은행이 흔들리면 한국이 흔들리겠죠. 그런데 한국이 흔들리면 전 세계 글로벌이 흔들리냐? 한국도 클 수 있겠네. 네. 지금 다시 하면 또 녹화를 다시 해야 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영업 활동, 즉 다른 나라랑 거래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은행들은 시스테미컬리 중요하다. 글로벌 입장에서.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다시 좀 자세히 볼게요. 네, 봤던 거죠. 규모, 연계성, 대체 가능성, 복잡성, 글로벌 영업 활동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규모, 익스포저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대차 대조표 알잖아요? 대차 대조표의 자산. 그런데 그거 말고 부의 자산이라고 들어보셨죠? 대차 대조표는 잡히지 않지만 자산의 역할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은행이 갖고 있는 전체 익스포저를 보겠다. 자산을 보겠다. 실질을 보겠다. 상호 연계성. 당연히 이 은행이 다른 은행한테 얼마를 대출해주고 있고 얼마를 빚을 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 도매 자금 조달 비중. 이제 이렇게 리보 시장 같은 데서 돈을 뭐 빌린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말하는데 그래서 다른 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왜냐면 소매는 슈퍼마켓은 어때요? 그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도매 시장에 사는 거래는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슈퍼마켓 다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체 가능성 아까 보셨죠? 이런 업무들은 대체하기가 좀 쉽지 않은 업무들이니까 일반 은행들이 잘 하지 않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봐야 되겠다. 이거는 높을수록 높겠죠. 근데 얘는 대체 가능성이 낮을수록 시스템적으로 중요하겠죠. 대체가 안 될수록 희소하니까. 그리고 복잡성, 장외 파생,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뒤에 이제 용어 설명에도 나오긴 하는데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뭐 수압 같은 거 이런 것들 복잡하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좀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됐고 레벨 3 자산 이런 거는 뭐 중요하진 않긴 한데 뭐 시장 가치를 거래가 잘 안 발생하면 시장 가격이 없잖아요. 매일매일 거래가 돼야지 시장 가격이 나올 텐데 그런 자산들 그리고 트레이딩 계정들 뭐 이런 거는 뭐 진짜 사고 파는 뭐 이렇게 뭐 뉴스에서 좀 봤을 텐데 뭐 그야말로 매매 차익을 위해서 이렇게 거래하는 것들 이런 건 복잡하니까 이런 것도 보겠다. 그리고 그 자국 내가 아니고 다른 나라 은행이라든지 다른 나라 금융기관과 그 거래를 하는 정도. 그래서 이 5가지의 지표를 가지고 그 선정을 하겠다. 지표를 가지고 지표 기준법을 가지고 선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제 BCBS의 산하기구에서 이제 또 MPG라는 산하기구에서 실제로 이거를 매년 11월마다 그 GC 명단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까 그 지표를 가지고 점수를 계산하겠죠.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은행들 다 데이터 받아가지고 하려면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죠. 뭐 할 수는 있겠죠. 언젠가는. 그런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어떤 일정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잘랐어요. 그리고 전 세계 70개 은행들이 대략 그 정도 은행들이 보내요. 그러면 그 BCBS에서 그 은행들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들도 평가 대상 은행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0위권 정도에는 우리나라 은행들도 몇 개가 들어있죠. 그리고 뭐 이게 비공개 자료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어느 은행인지. 그리고 그래서 이 70개 은행 정도를 받아가지고 아까 봤던 그 지표 5가지 지표를 가지고 점수를 다 매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래비를 쫙 세우면 1등부터 70등이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잘라가지고 한 해년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 정도 25개, 30개 정도 은행이 G10으로 선정이 돼요. 즉 지표를 가지고 선정을 하되 근데 약간 감독적 판단이 들어가요. 이 은행은 점수는 조금 미달하지만 좀 관리를 해야 된다. 예외 조항이 약간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 약간 재량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그럼 다 똑같은 거냐? 시스템적 1등부터 25등까지가 그럼 다 똑같냐? 아니다 그러겠죠. 25등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왜 내가 저랑 똑같냐? 그래서 구간을 나눠줘요. 구간법이고 이거는 뭐 그림을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70개 은행들의 점수를 쫙 매긴 거예요. 이 정도의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들은 여기 속할 것 같은데 점수를 딱 잘라요. 이게 뭐 28개다 그러면 또 구간을 똑같이 나눠요. 그러면 1구간에 몇 개 들어있고 2구간에 몇 개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이 예비 구간이라는 걸 잡았는데 왜냐면 얘가 막 너무 이 중에 있는 4개 중에서 어떤 애가 막 갑자기 또 커졌어요. 그러면 계속 4구간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또 도덕제의가 발생하니까. 그럼 너가 혹시라도 이걸 더 키우게 되면 너는 이리 갈 수 있다. 공간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만약 이 친구가 이렇게 그 다음 해에 갑자기 막 늘어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위에다 또 예비구간을 또 만들어요. 계속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왜? 이 구간마다 자기 자본 비율을 쌓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먼저 실제로 볼게요.
뱅크 오브 차이나 뭐 이렇게 쭉 해서 14개 1구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크레딧 스위스 많이 들어보셨죠?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즈, 그리고 4구간에는 시티, 도이치, HSBC, JP모건. 왠지 다 익숙한 은행들이 들어있죠. 이게 작년 11월에 발표한 28개였나? 그 G10 명단이에요. 이거를 좀 이렇게 지도로 보면 미국 역시 많죠. 그리고 나머지 유럽, 그리고 일본, 중국 하나, 일본 3개,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죠. 뭐 여러분들 짐작했었겠지만 당연히 미국하고 유럽에 거의 다 금융기관들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식별을 했어요. 그러면 식별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규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가급적 망하지 않게. 두 번째, 망할 때 피해 안 주고 망하게. 그러면 가급적 안 망하게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자본을 더 쌓으라 그래요. 그런데 구간마다 다르죠. 1%, 1.5, 3.2%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까 보니까 뭐 바클레이즈나 BNP 파리바 같은 경우는 3구간이니까 2%를 더 쌓아야 돼요. 일반적인 은행들이 8% 이렇게 쌓고 있을 때 이 은행들은 이만큼 추가로 더 쌓는 거죠. 그리고 그 쌓는 자본은 보통주 자본이라는 건데 이건 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본을 2% 쌓는다, 1% 쌓는다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뭐 1%? 뭐 얼마 되겠어? 뭐 이럴 수 있는데 은행들이 반발을 하는 이유는 아까 BNP 파리바처럼 2%를 추가로 쌓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건 뭐 아주 도식화해서 쉽게 설명한 건데 자기 자본 비율은 아시죠? 그 자산분의 자본이에요. 근데 자산을 위험 가중 자산, 아까 바젤 2에 나왔듯이 차주의 신용도를 반영해서 위험을 가중을 해가지고 자산을 다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대차 대조표에 있는 자산하고 조금 달라요. 거의 이제 비슷하죠. 자산분의 자본인데 8%다. 그럼 어때요? 뭐 대충 1000이 있다, 80이 있다, 그럼 920. 이거 더하면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알죠? 8%죠. 자산분의 자본, 자산분의 자본. 근데 만약 여기서 2%를 더 쌓으라. 그러면 제일 쉬운 건 먼저 떠오르는 건 어떻게 해요? 자본을 20을 늘리면 되죠, 100으로. 그쵸? 근데 은행이 자본을 늘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본을 늘리려면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상증자, 뭐 증자를 한다든지 뭐 자본을 더 발행한다든지 주식을 더 발행한다든지 뭐 혹은 후순위채를 발행하더라 뭐 이런 것 좀 들어보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 같은 걸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사들 모여가지고 이제 하자. 그러면 마음대로 해요? 안 되죠. 주주들의 의견을 물어봐요. 주주총회도 열어야 되죠. 뭐 엄청 복잡하죠. 주주총회 하다가 막 싸움도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기 어렵죠. 그래서 자본을 바로 쌓는 거는 뭐 후순위채를 발행하면 되긴 하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는 그냥 자산을 줄이는 걸로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때요? 이게 10% 맞추려면 이 정도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1000인데 800으로 줄었어요. 뭐 이게 뭐 큰 거지 뭔지 모를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수익이 있으면 자산을 굴리면 수익이 나오잖아요. 은행들이 대출을 하면 이자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굴리는 자산이 20%가 줄었죠, 지금. 그러면 수익도 대략, 잘은 모르겠지만 대략 20% 줄 거 아니에요. 20%가 준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 연봉이 5천인데 갑자기 내년부터 너 4천. 엄청난 차이죠. 20%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자본을 2% 부과하는 게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난 부담인 거예요. 그리고 감독 강화, 아까 봤듯이 그런 G10으로 선정돼 식별된 은행에 대해서는 자본을 부과할 수도 있지만 감독을 강화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어요. FSB에서. 근데 뭐 다 좋은 말이에요. 명확히 하고 감독 당국이 흔들리지 않고 시정 권한을 강화하고 감독 기법을 개선해라.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런 게 이제 좀 더 구체화되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거고
효과적인 정리체계 구축. 정리체계가 왜 중요하냐면 이 망해야 될 은행들이 안 망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제금융을 해야 되죠. 구제금융은 우리들의 세금이에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걸 막을 수 있죠. 망하게 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대형은행들이 한번 망하고 나면 이거 좀 이따 나도 망하겠구나. 함부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더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정리체계의 핵심 속성이라고 이제 이거 발표를 했는데 정리체계가 뭐 이렇게 속성을 나누고 이러한 것들을 다 미리 사전에 마련을 하도록 그러니까 G10으로 선정이 된 은행들은 하도록 하는 거죠. 이건 뭐 좀 테크니컬해서 생략을 하고요. 제가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일단 첫 번째 대학생들인데 너무 어렵게 안 하고 최대한 쉽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쉽게 하고 있는데 뭐 난이도는 괜찮나요? 너무 쉬워요? 아니에요? 두 번째는 좀 재밌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재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먼 곳까지 오셨는데 제 썰렁한 유머 해도 되죠? 이거 편집 가능하죠? 저희 임원분한테 같이 점심을 먹다 들었는데 얼마 전에 요즘에 이제 기억력이 깜빡깜빡 하실 나이는 아니죠. 근데 저만 해도 그렇고 이제 그 임원분은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런 이제 건망증 이야기를 하다가 택시를 탔대요. 에피소드.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이야기인데 어떤 아주머니가 한 50대, 60대 아주머니가 택시를 타셨고 건망증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 택시 운전기사도 되게 건망증이 심한 이제 할아버지인 거죠. 가고 있었어요. 한참 가다가 아주머니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어디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사님한테 지금 어디 가고 계시냐고. 그래서 기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언제 타셨어요? 썰렁한가 보다. 좀 강의 준비를 할 게 아니고 좀 재밌는 유머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강의 준비하기도 좀 바빠가지고. 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제 집에 가서 시험 공부도 하셔야 되는데 빨리 끝내드릴게요. 네, D10 규제, G10은 그리고 잠깐 전에 방금 질문을 어떤 이제 분이 하셨는데 되게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규제를 부과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산이 줄어들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본을 안 쌓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자산을 줄인다는 은행이 자산을 줄인다는 건 뭐예요? 뭐 대출을 했던 거를 회수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러면 대출을 빌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기업이죠. 중소기업, 뭐 대기업 아니면 뭐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면 대출이 줄어들면 어때요? 힘들겠죠. 영업 활동이 이제 산업 활동이 위축되겠죠. 그럼 이런 규제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실물 경제가 위축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어떻게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 되게 좋은 질문인데 그거는 이따가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를 할까? 네, 그건 이따가 뒤에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두 번째 까먹은 것 같아. 두 번째는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규제가 뭐죠? 거시 건전성 규제잖아요. 미시 건전성 규제가 아니고 미시 건전성 규제라고 하면은 야, 너 A 은행은 너는 지금 자본을 몇 프로 쌓고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시 건전성 규제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이렇게 쌓아가지고 너는 2% 쌓아, 2.5. 그냥 은행들한테 개별적으로 쌓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미시 건전성 규제가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네. 개별 은행에다가 쌓으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은행들이 그걸 지키고 있는지 볼 거 아니에요. 감독당국에서. 네, 이런 되게 좋은 질문이 나왔는데 이거 Q&A 때 해야 되나? 일단은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은행들한테 일단 목적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미시 건전성 규제는 모든 은행들이 8%를 넘어라. 너가 그래야지 웬만하면 과거 역사를 보니까 이 정도면 안 망하더라. 이걸 하라는 거고 이 추가적인 규제의 목적은
너희들은 각각은 괜찮지만 보니까 또 시스템적으로 큰 은행 너 같은 경우는 망했을 때 이게 그 플러스 알파라는 효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너는 더 해야 된다. 이런 목적 자체가 시스템적 리스크라는 그런 목적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거시 건정성 규제인 거죠. 목적 자체가. 하지만 규제가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로 그 규제를 부과받는 대상은 개별 은행일 수밖에 없죠. 뭐 감독당국이 그래 이제 은행 전체적으로 2%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는 특정이 돼야 타겟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규제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 은행들한테 부과가 되지만 그럼에도 거시 건정성 규제 수단으로 불리울 수 있는 거는 목적에서 그런 목적으로 나온 규제이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첨언하자면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경기 사이클의 진폭을 막기 위해서 부과를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개별 은행한테 부과를 하게 되는 거죠. 최종 종착지는 그렇겠죠. 네, 좋은 질문이었고 이제 D10 규제. D10 규제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국내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한 규제인데 기본적으로 G10 규제를 많이 따온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보면은 각 나라별로 많이 다르겠죠, 시스템이. 어떤 나라는 은행 산업이 발달한 나라도 있을 거고 은행 중에서도 어떤 일부 은행이 정말 큰 은행도 있을 거고 다 다를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예를 들어서 G10 규제 체계 같은 경우는 룰 베이스드예요. 이랬을 때 지표를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너희를 선정하고 너희들은 부과를 얼마 하고 2%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D10에 대해서도 각 나라들이 구간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구간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걸 몇 %씩 부과해라 그러면 각 나라 감독당국이 그건 우리 안 맞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한 게 principle based approach를 했었어요. 원칙만 대충 놓고 아까 그런 큰 틀만 주고 식별하고 부과하고 정리 절차하고 이런 것만 두고 나머지는 자국에서 재량으로 많이 해라. 그렇게 만들었어요. BCBS에서. 왜냐하면 BCBS에서 그거를 다 각 나라가 할 수 있도록 다 세부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칙 기반이란 거 아시면 되고 그래서 그 원칙이 보면은 D10을 어떻게 평가한다, 식별한다 이런 방법이 나오고 어떻게 부과한다 이런 내용들이 원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넘어가고. 아까 G10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G10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도가 큰 은행들을 선별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지표를 잡았어요. 그렇죠? D10은 어떻게 잡아야 돼요? 국내에서 시스템적 중요도가 큰 은행을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딱 보니까 눈치 빠르면 아시겠지만 이게 딱 튀어나와 있잖아요. 왜?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외국하고 거래를 하든 외국계 은행하고 거래를 하든 이런 거는 국내에서의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하되 나머지 특수 요인, 각국의 특별한 요인을 더 참고해서 지표를 D10을 식별할 수는 있지만 이런 거는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요인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외채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A, B, C 은행이 이렇게 쭉 있는데 어떤 은행이 그 외채 거래가 외국과의 외화 자금 사정 같은 게 되게 이렇게 편중되어 있다. 이러면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 원하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외화 자금 사정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별 특수 요인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아직 그런데 이거는 이제 차츰 저희가 이제 도입하면서 고려할 거고요. 이건 쉬운 건데 G10이면서 D10인 경우 많겠죠. 시티은행 미국 내에서 D10이에요. 근데 글로벌 맞죠? D10만 되는 거. 우리나라에서 어떤 은행.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겠죠. 일부 은행들은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글로벌리하게 중요한데 자국 내에서는 별로 안 중요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은
아무 데도 해당하지 않는 은행들이 많겠죠. 그러면 두 개의 관계를 보면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거고 국내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G10과 D10은 이렇게 보완하는 관계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2016년 이럴 때 돼가지고 도입된다 그러면 이런 뉴스를 많이 보게 될 텐데, G10, D10 보게 될 텐데, 뭐 대충 지금 알아두면 좋겠죠. 그 규칙 기반, 그렇죠. 각각 룰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세부적으로. 그렇지, G10 규제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D10 규제 체계는 원칙 기반, 큰 프린시펄 원칙만 두고 각 나라에서 재량으로 해라. 그리고 선정 주체는 FSB랑 BCBS에서 각각 뭐 70개 은행을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받아서 나래비를 세운 다음에 잘라서 20 몇 개를 잡아가지고 선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D10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국제기구에 살 필요 없죠. 자국에서 하면 되겠죠. 그 각 나라에서. 그리고 평가 방법은 글로벌 영업활동까지 포함했었지만 이게는 그게 필요 없죠. 대신에 자국의 특별한 특수 요인을 감안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이렇게 비슷한 건 있죠. 자본을 쌓게 하죠. 그리고 CETO는 그 보통주 자본인데 아까 G10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고, 그리고 차등 규제, 구간을 나눠서, 네, 구간을 안 나누면 되게 막 엄청 말 많을 거예요. 내가 왜 쟤랑 같으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밑에 있는 은행들은. 그리고 평가 주기는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하게 돼 있고, D10 규제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그래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은 혹시 그 자회사랑 외은 지점을 구별할 줄 아세요? 뭐 많이 들어봤죠. 그 시티은행, SC은행 있죠. 우리나라 은행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죠, 물론. 그런데 그런 은행들은 시티는 본점이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SC는 영국에 있어요. 그 자회사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뭐 외은 지점 들어보셨을까요? 뭐 골드만삭스니 뭐 JP 모건이니 뭐 이런 은행들. 그럼 걔네들은 뭐지? 네, 그 뭐냐면 걔네들을 외은 지점이라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시티나 제일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JP 모건이나 바클레이스 계좌 안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본점 시티나 이렇게 있을 때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은행처럼 똑같이 활동을 하는 경우는 자회사로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외은 지점은 그런 형태로는 아닌데 그냥 뭐 달러 뭐 이렇게 그 외화 자금 같은 거 그런 업무를 주로 하려고 들어온 경우가 외은 지점.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 예. 그런데 그 D10 규제에서는 본국 진출국 이슈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시티은행이 미국에 있잖아요, 본점이. 근데 우리나라에도 있죠, 자회사가 시티은행. 그러면 아까 이건 좀 스킵을 했었는데, 그 G10이나 D10에 그 추가 자본을 부과할 때 부과하는 기준은 그 연결 기준이거든요. 뭐 회계학적으로 좀 이게 들어보셨을 텐데, 그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서 전체 그 연결 회사 그룹 차원에서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8%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시티은행이 8%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에서 시티은행이 8%를 유지하고 있다. 8% 됐잖아요, 전체적으로도 자기자본 비율이. 그런데 D10이 부과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감독당국이 보니까 뭐 시티은행이 이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이네. 너 자본 더 부과해, 2%. 더 쌓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10%를 쌓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시티은행은.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8%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 시티 본점에서 그 이제 재무 담당이 생각했을 때는 8% 맞추면 되니까 그래, 이거를 조금 낮춰가지고 이쪽으로 떼서 전체를 맞추면 되겠다. 뭐 이런 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이게 좀 낮아지면서 또 다시 리스크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이런 홈 호스트 문제라고 하는데, 그 자회사 이런 개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뭐 이 정도만 한번 생각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회사라는 게 있구나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러면 그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보겠는데요. 그 먼저 스위스는 되게 재밌죠. 대마불사 은행 전문가위원회. 이름도 대마불사 Too Big to Fail 커미션인데,
여기서 2010년에 발표를 했어요. 되게 빠르지 않아요? 뭐 규제가 아까 2011년도에 발표되고 막 이래서 지금 D10 규제는 2011년도 말에 발표가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FPCBS에서. 근데 이 스위스는 자국 내에서 자국 감독 당국하고 중앙은행하고 재무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그 전에 이런 규제를 만들어요. 실제로 스위스는 정말로 다른 규제, 뭐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이니 무슨 조건부 자본이니 뭐 이런 규제들이 있는데 항상 먼저 만들어요. 근데 저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게 되게 좋은 게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회의를 해가지고 뭐 이 규제를 하면 어떻게 되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스위스는 내가 해봤는데 이거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죠 뭐. 약간 그런 되게 선도적이에요. 스위스가. 그래서 재밌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뭐 스위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미 도입을 하고 있는 거죠. 국제적인 논의 전에 먼저 하고 있는 거. 앞서 나가요. 그래서 규모, 시장, 집중도, 뭐 상호 연계성, 아까 봤던 대충 비슷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고 크레딧 스위스랑 UBS 했죠. 이 두 개는 아까 G10에도 나왔었던 명단이에요. 보시면 알 거고. 그리고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D10 규제예요. 스위스 자국 내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을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고요. 미국도 발표를 했었어요. 12년 초에. 그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그 중요 비은행 금융회사. 즉 보면 은행도 있지만 비은행도 같이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1단계, 2단계 나눠서 뭐 규제를 하기로 했고 뭐 이거 너무 디테일하니까 스킵을 할게요. 그러면 차라리 이걸 설명할게요. 아까 보통주 자본 쌓으라 그랬죠. G10이나 D10이나 보통주 자본이 뭘까 뭐 처음 들어보는데 혹은 뭐 신문에서 보긴 봤었는데 이게 뭐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바젤 2에서도 8%를 쌓으라고 했어요. 바젤 2에서는 티어 1, 티어 2, 티어 3 합쳐서 뭐 이런 표현이 어려울 수 있는데 보통주 자본이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이런 것들 합쳐서 8%를 쌓고 있었어요. 어떤 걸 비중을 많이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뭐 이거 물론 이게 4%를 넘어야 되긴 하지만 근데 바젤 3에 가니까 야, 안 되겠다. 이런 애들은 아주 우량한 자본이죠, 사실은. 이쪽으로 갈수록 부채 성격이 강한 애들이고 보통주만 일단 적어도 4.5를 쌓아 이렇게 했었어요. 보통주는 이런 애들이다. 보통주 자본 이쪽 말고 보통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그리고 기타 티어 1 뭐 신종자본증권 같은 거 1.5% 2% 왜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자본 비중이 높았는데 왜 은행들이 망했을까 보니까 우량하지 않은 자본들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우량한 자본으로 재편해라. 그게 바젤 3의 자본 규제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도 또 추가해서 쌓으라 그랬어요. 뭐 이건 좀 스킵할게요. 그리고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아까 말했던 뭐 경기에 따라서 사이클이 커지니까 막기에 쌓으라 그랬어요. 이 파란색들은 다 보통주 자본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G10이나 D10은 아까 말했듯이 구간별로 이렇게 쌓게 되고 D10도 자국에서 알아서 결정하게 되는데 두 개 중에 맥스 큰 값으로 이렇게 쌓게 돼요. 근데 보시면 8%죠. 10% 만약 맥시멈 하면 14%, 15% 그럼 예전보다 몇 퍼센트 더 쌓는 거예요. 제일 큰 은행들은. 엄청나게 불만이 많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보통주 자본이 바젤 3에서 새로 나온 거구나. 그리고 자본 중에서도 가장 우량한 그 손실 흡수력이 높은 애들이구나. 이 정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규제를 도입했더니 어떤 영향이 있을까? 아까 저번 쉬는 시간에 질문하셨던 분 맞죠? 바로 그 실물이 위축될 수도 있죠. 막 대출이 주로 디레버리징이 발생해서 대출이 줄어가지고 막 이런 효과도 있을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은행들은 손익이 줄어들겠죠. 자본을 더 많이 쌓게 아까 그 그림 보셨듯이. 그래서 먼저 그 전에 그 거시 경제죠. 매크로 이코노믹한 계량 모델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규제 도입을 하니까 2%를 쌓게 되면 8년에 거쳐서 이렇게 부과를 했다고 치면 원래 기존의 패스보다 이렇게 하락하더라.
0.12%. 0.1이 뭐 작을 수도 있겠지만 뭐 요즘에 뭐 경제 성장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2.5냐, 2.6이냐 이런 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0.1이 작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락을 해요. 이런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은행들이 디레버리징을 하고 기업에다 대출을 하던 거를 빼내고 이러니까 실물이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결과겠죠. 근데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 왜 할까? 왜요? 하는 게 더 좋으니까 하는 거죠. BC 분석에 따라서. 비용 편익을 봤을 때 이거를 부과를 하면 은행들이 실물이 위축되지만 이걸 부과를 안 했어요. 내버려뒀다가 위기가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의 뭐죠? 뭘로 막으려다 뭘로 막게 된다.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소탐대실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과를 할 경우 계산을 해보니까 은행들이 덜 망할 확률이 줄어들죠. 그러면 금융위기가 올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럼 금융위기가 왔을 때랑 비교해 봤을 때, 뭐 이 정도의 편익이 발생하더라. 물론 이제 계량 모형이니까 이게 뭐 사실 정확한 숫자가 맞느냐 이런 건 또 다른 문제겠죠. 하지만 아무튼 규제의 편익이 비용보다 상회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 국제기구에서 이런 규제를 하는 거죠.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크게 보자, 멀리 보자. 우리가 위기를 이렇게 많이 겪고 있는데 또 겪을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은행 행태에서 미치는 영향은 아까 뭐 봤듯이 뭐 디레버리징, 뭐 기업에다가 대출 안 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우리 같은 신흥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 G10 규제 같은 걸 보면은 미국의 뭐 시티은행이 막 디레버리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처럼 뭐 1000에서 800으로 줄이는 그런 활동을 할 때 줄일 때 어디부터 줄여요? 우리 은행들도 어디서부터 줄여요? 뭐 은행들이 대출을 줄인다 그러면 대기업부터 줄여요? 아니죠. 대기업은 우량하잖아요. 중소기업부터 줄이죠. 그래서 가게부터 줄이고 마찬가지로 대형 은행들도 줄여야 된다 그러면 막 미국에 있는 은행이 뭐 유럽에도 투자하고 막 투자했을 텐데 어디서부터 줄이겠어요? 신흥국부터 줄일 확률이 높죠.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흥국에서 디레버리징이 일어나서 이렇게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나온 게 은행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다른 형태로 하는 거죠. 은행하고 에서 했던 업무를 뭐 약간 비은행 쪽으로 가가지고 우리의 뭐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지금 은행은 신한은행 이런 은행들도 지금 저축은행 갖고 있잖아요. 저축은행 그때 망하면서 이렇게 인수를 했는데 이쪽에서 하던 업무를 여기는 규제를 되니까 이쪽으로 돌려서 하는 거죠. 은행이 규제를 안 받는 섀도우 뱅킹이라고 하는데 그림자 금융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 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G10 선정이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당분간 그래도 간접적 영향이 있겠죠. 아까 뭐 다른 나라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로부터 자본이 유출될 수도 있고 뭐 여러 등등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 G10 논의는 조금 우리랑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아까 나중에 말했던 D10 논의 있잖아요. 국내 글로벌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할 거고 어떻게 구간을 나눠서 어떻게 자본을 부과하고 어떻게 정리정책을 맡을 거냐. 이거는 지금 뭐 한국은행이나 뭐 금융감독원이나 이렇게 지금 앞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이죠. 그거 할 때는 항상 다른 나라가 하는 걸 잘 관찰해야 되겠죠. 네. 지금 이제 마지막에 지금 동영상 하나 넣었는데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보면 어때요? 시스템적 중요은행이 뭐다.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선정하더라. 그리고 글로벌, 도메스틱 이렇게 있더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식별하고 나면은 망하지 않게 자본을 부과하더라. 감독을 강화하더라. 그리고 망하게 될 것 같으면 빨리 망할 수 있게, 피해 안 주고 망할 수 있게, 혼자 죽을 수 있게 정리 절차를 만들자. 이런 내용들이고 그랬더니 이 규제를 하니까 되게 은행들은 입이 나오겠죠. 반대할 거고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다 같이 망하는 거다. 뭐 실물 경제가 위축된다. 이런 이야기 나올 거고 그리고 하지만 감독당국은 또 해야 된다. 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뭐 정말 맞는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동영상이 잘 정리가 되어 있길래 이게 뭐 한 1분 30초 되는 것 같은데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수업을 다 동영상 이해가 잘 되시면 수업을 잘 들으신 걸 거고 이해가 잘 안 되신다 싶으시면
집에 가서 이거 다시 동영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향력이 커서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사들을 추가 전략드렸습니다. 대형 금융사들이 그 통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양현정 기자입니다. 잠깐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그 D10 미국에서 그 자국 내 D10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 글로벌 아니고. 네. 지난주 JP모건 케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벤 버네키 연준 의장과의 대화에서 도발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Has anyone bothered to study the cumulative effect of all these things? And do you have a feel like I do that when you look back and look at them all, that they will be a reason that took so long that our banks, our credit, our businesses, and most importantly, job creation start going again? 월가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고 경기 회복이 그만큼 더뎌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금융당국의 간섭과 통제를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하는 대형 금융회사들의 이 같은 인식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요즘 월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해 말 금융 시스템 전체를 기억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대형 금융회사를 선별해 감독하는 이른바 SIFI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말 그대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라는 의미로 SIFI로 지정되면 금융당국의 1차 감시를 받는 동시에 자본금도 더 쌓아야 하고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산 규모가 500억 달러가 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 웰스파고와 같은 초대형 은행들은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구체적 선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든 금융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나고픈 이들 금융기관들은 요즘 자신들의 회사가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회사는 아니라는 점에 강조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명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시터들과 퍼스넨 컴퍼니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해치펀드의 규모가 1조 7천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며 뮤추얼 펀드에 비해 운용 규모가 적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인 올스트리트와 하스퍼드는 계열 저축은행들을 매각하는 몸집 줄이기에 나섰고 블랙록이나 셀리트 등의 뮤추얼 펀드는 골드만삭스나 월가은행들과 달리 자신들은 개인 영업만 하고 있을 뿐이라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점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온 초대형 금융기관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자신들의 영향력이 작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융당국은 올 여름쯤 1차 지정대상을 정하고 해당 회사의 소명을 들은 뒤 내년 상반기쯤 최종 대상자를 지정할 전망입니다. SBS CNBC 양희정입니다. 네, 뭐 대체로 다 이해되셨나요? 대답이 없으시면 큰일인데. 이해되셨죠? 네네. 사실 이 뉴스가 쉬운 뉴스는 아닌데, 뭐 잘 이해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재밌죠. 이렇게 90년대, 2000년대 이후로 계속 대형화를 할까 했었잖아요. 뭐 이렇게 뭐 거의 40개에서 4개로 했는데, 이제는 또 갑자기 규제한다고 하니까, 나는 별로 안 큰데, 좀 진정하자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실물도 위축되고 다 같이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반발이 아주 심하고 있고, 사실 그 올해 2013년에 원래 자본 규제가 도입되려고 그랬던 거 아세요? 바젤 3 자본 규제가 사실 올해부터 도입되는 건데 하도 반발이 많고 막 말이 많다 보니까 지금 연기가 되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좀 연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규제를 새로 한다는 게 정말 힘든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아주 좀 남아있는데 이거는 뭐 너무 테크니컬하니까 중간고사 끝나시고 한번 보시고, 뭐 이해가 안 되시면 연락 주시고. 그리고 거시 건정성 정책이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이런 정책을 이제 필요하죠. 시스템적 리스크를 막아야 되니까. 그럼 누가 할 거냐?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금감원이 하느냐, 한국은행이 하느냐, 뭐 같이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요즘 이런 것도 이슈가 되고 있다. 저는 한국은행 직원이니까, 왜냐면 미시적인 게 아니고 전체 거시를 보려면은, 전체적인 걸 보려면은 한국은행이 아무래도 이런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이건 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네. 끝으로 하나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지금 벚꽃이 피었잖아요. 아까 제가 점심에도 덕수궁에 갔어요. 덕수궁에 정말로 만개했더라고요. 혹시 가시다가 좀 보고 싶으시면 가서 보시고 입장료 내셔야 됩니다. 근데 벚꽃 개화 시기를 봤었어요. 뭐 올해 좀
늦었잖아요. 예전에 보시니까 20년대 그때부터 관측을 했는데 4월 20일. 네, 60년대에는 4월 15일. 줄어들다가 이제 최근에 뭐 온난화 때문에 줄어들다가 뭐 최근에 온난화 때문에 뭐 북극의 빙하가 줄어서 녹아서 다시 추워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이 그림을 그린 게 이게 지금 뭐 60년대, 70년대 창경궁이죠. 지금 창경원의 봄맞이인데 뭐 정말 무슨 저는 2002 월드컵인 줄 알았어요. 정말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그때 뉴스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그 다음날 뉴스가 뭐 미아 발생했다. 소매치기, 뭐 그 당시 뭐 쓰리라 그래요. 소매치기가 발생하다. 뭐 이런 뉴스가 막 그 9시 뉴스에 나오는 막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근데 그만큼 그 당시에는 이 벚꽃 구경, 창경궁에서 벚꽃 구경이 정말로 이제 주를 이루었고 여러분 같은 나이대에는 뭐 창경궁에 뭐 밤에 이렇게 커플 가는 게 최고의 뭐 데이트 코스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딱 보니까 오늘이 4.19였어요. 그래서 저도 까먹고 있다가 4.19가 60년도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때 대학생들이 뭘 했을까? 그때 많이 이제 사상자 발생했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벚꽃 구경을 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요즘에 편하게 벚꽃 구경을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학생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무튼 마음 편하게 벚꽃 구경 잘 하시고 시험도 잘 보시고 아무튼 앞으로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